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발표 맡게 된 한국영상대학교 웹툰 웹소설 융복학 계열 웹소설 전공에 있는 박성환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한 매년 20명 정도 학생들이 웹소설 작가로 데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창작에 대한 열의, 그 다음에 창작에 대한 고민 등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와 관련된 소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예전에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전투라고 생각하고 있는 장석대들 전투를 가지고 25화짜리의 단편 웹툰을 기획해서 제작했던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작자를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현재 웹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웹툰과 웹소설 내에서 과연 전통 기록문화, 특히 이제 역사 소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독자들은 어떤 측면에서 향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목차는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역사 소재 웹툰, 웹소설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분류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시대별로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지 이제 짚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역사 소재 웹툰, 웹소설의 작품의 이제 세부적인 특징 등을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요. 특히나 역사 소재 기반의 웹툰과 웹소설, 특히 웹소설의 컨텐츠가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곳이 그 플랫폼 중에서 리디북스랑 문피아이거든요. 그래서 리디북스와 문피아에 들어가 있는 역사 소재의 웹소설 컨텐츠를 기반으로 어떠한 역사적 사실과 배경들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독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일부 작품에 한해서 댓글을 좀 여러 번 들여다보면서 독자들의 반응을 좀 분석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과연 그렇다고 하면 역사 소재 기반의 웹 컨텐츠인 웹툰과 웹소설이 현재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더 활발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필요할까에 대한 제안 부분을 담았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역사 소재 웹 컨텐츠가 무엇일까에 대한 이제 정의를 간략하게 했었습니다. 제가 살펴봤을 경우에는 역사 소재 웹 컨텐츠라고 하는 것 등이 과거와 현대를 통해서 살아있는 인간을 탐구하는 장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있는 사람들의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역사 소재 웹 컨텐츠는 분류상으로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봤더니 총 3가지로 한번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웹 컨텐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물음에서 시작되는 대체 역사물, 그 다음에 3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적 배경을 만들어내는 가상 역사물, 이렇게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살펴보자면,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웹 컨텐츠는 사실은 이제 시작이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 등이 모든 사람들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만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적핑크 작가의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아마 작품을 보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 네이버 메신저 라인을 통해서 조선시대 왕들의 일화 등을 아주 재미나게 풀어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적핑크 작가의 인터뷰를 보면 이 작품은 역사물이라기보다는 우리한테는 일상물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웹툰이라고 하는 형식,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서사 방식을 통해서 일반 독자들로 하여금 역사적 사실들을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해줬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녹두전이라고 하는 웹툰 작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 여기 있는 남자 주인공이 자기 부모님이 5살의 여자아이랑 결혼을 하라고 막 강요를 하니까 그 여자아이와는 결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거부하기 위해서 과부촌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여장남자인 거죠.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이제 기생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기생되는 걸 이제 거부하는 그 둘의 우연한 만남이 나중에 로맨스로 이어가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작품 내에서 남자 주인공이 광해군의 이제 버려진 아들이었다라는 이런 설정 등이 있어서 역사적 소재를 약간 차용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정년이는 최근에 드라마로 돼서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한 1953년에서 5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었던 여성 국극, 창극의
소재로 하고 있고 천재 소리꾼이었던 정년이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역사 소재 웹 컨텐츠 중에서 특히 로맨스 장르와 관련해서는 능동적인 여자 주인공의 모습 등을 가장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정년이와 같은 작품 등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라고 할 수 있는 대체 역사물입니다. 대체 역사물은 사실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의한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궁은 뭐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대한민국이 입헌군주제였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질문에서 시작되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그리고 황제라고 하는 작품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조선 말 그다음에 대한제국의 고종의 시대가 좀 더 강력한 군주제였으면 좀 더 강력하게 그 왕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국가를 개혁하고 이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 고종이 경술국치를 맞이한 다음에 종묘에 가서 태종의 위패 앞에서 자기 신의 모자람을 한탄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태종의 시대로 자기 신의 몸이 바뀌어져 있고요. 그리고 태종은 다시 고종의 몸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고종의 몸을 입은 태종이 고종에게 왕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해의 연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많이 해당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역사학자입니다. 네. 역사학자인데 시간 여행자이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 그런 다양한 뭐 시간으로 여행하는 아버지인데 어느 날 이제 그 아버지가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자 주인공이 그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우연히 만났던 광해군의 시대로 넘어가서 광해군과 사랑에 빠지는 이런 작품입니다. 웹소설이 시작됐던 네이버 웹소설의 초기에 아주 유명했던 작품이고 네이버 웹소설에서 특히 역사 소재에 기반을 마련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류는 이제 가상 역사물입니다. 가상 역사물은 완전히 새로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창조해내는 이제 작품 분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왕가의 야행이라고 하는 작품은 그 성인 로맨스 작품이죠. 19세 이상의 작품이긴 하지만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등을 보게 되면 여자 주인공이 상궁이고 그 다음에 전기수 책을 읽어주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세자에게 밤마다 책을 읽어주고 그 안에서 로맨스가 싹트게 되는데 여기에 세자의 설정 등을 보게 되면 가상 역사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조선시대 효종을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궁의 숫자, 그 다음에 다양한 그 설정들을 보게 되면 조선시대 효종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환상연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제국을 설정해서 만들어지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다리 없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국가 자체를 새롭게 창조했던 동양세계관의 작품이긴 한데 맨 처음에 시작하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1화에 보면 뭐 200년 전에 어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그 전 왕의 아들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과의 사통에서 낳은 왕이어서 참수당했다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찌 보면 고려 우왕과 창왕의 그 일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리 없는 나라의 초반에 한 20몇 화 정도에 보게 되면 그 고려 태조가 요 나라에서 벌어졌던 그 낙타를 다리 밑에서 굶어 죽게 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이 작품 내에도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상 역사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역사적 배경을 만드는 작품들도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나 사건 등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내에서는 과연 역사 소재 웹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소재 웹 컨텐츠, 웹툰과 웹소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역사적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 실존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 시점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서사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웹툰과 웹소설의 서사 형식을 빌려서 새로운 역사를 재창조하는 이야기의 장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소재 웹 컨텐츠의 주요 특징이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워낙 그 장르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추리 로맨스 판타지와 같은 이제 다양한 장르적 요소 등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세 가지 분류 중에 하나였던 대체 역사물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만약에 그랬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우리의 역사가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과 과학 등등등을 가지고 만약에 그 시대로 가서 그 시대를 만약에 변화하게 된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서사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 엄청 다양한 이유 등이 있긴 하겠지만
첫 번째는 친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독자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몰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 습득에 대한 교양적 측면도 있고요. 여기에 적지는 않았었지만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거대한 세계관이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 다층적인 인물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그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갈등의 서사 등등등이 이야기적 재미를 상당히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역사 소재 웹 컨텐츠가 인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논란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과 어려움은 아마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고증에 대한 문제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정 인물을 미화한다든지 아니면 역사를 왜곡한다든지 이런 부분 등이 있는데, 뒤에 각 작품별로 살펴보게 되면 독자의 반응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경계를 상당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찾아가자고 하니 고증에 대한 부분 등을 놓쳐야 되고, 고증을 엄청 열심히 하자고 하니 이야기적인 재미가 사라지는 이런 부분 등이 있어서 사실성과 창작의 경계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도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조사했던 웹소설 산업에 대한 이제 조사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맨 앞에서부터 로맨스와 현대 판타지, 그다음 BL 장르에 이어서 5번째로 대체 역사가 웹소설 전체 장르에서 한 9.9%를 차지하면서 많은 작품 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대 분류별로 봤을 경우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 역사 시대 분류별로 봤을 경우에는 첫 번째 작품 이제 낮에 뜨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와 대가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고, 타이밍 조선 같은 경우에 이제 조선 정조 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다음에 고래별이라고 하는 작품은 상당히 좋은 작품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기 표시가 좀 잘못되긴 한데 1927년 이제 일제강점기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안데르센의 인어공주라고 하는 동화의 모티브를 띠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이고, 고래별이 여기 나와 있는 그 항일 집단의 비밀 아지트 찻집의 이름이 고래별입니다. 근데 이제 작품을 계속 보다가 보면 그 고래별을 이용하고 있는 항일 집단이 이제 의열단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폭탄 사건이 한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황욱 경북 폭탄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외에는 정통 역사를 많이 다루고 있는 이제 고일권 작가의 웹툰 칼부림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괄의 남부터 병자호란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의 웹툰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사만리행이라고 하는 작품은 저도 이 작품을 통해서 사실은 알게 됐는데, 그 마한지단 변환 등등등의 그 마한의 연합국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 중에 고리국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리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리국과 그 동시대에 있는 중국과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등등등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웹툰 정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25 이후에 우리나라에 있던 여성 국국 창극에 대한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이제 사변괴담이라고 있습니다. 웹툰의 사변괴담. 그게 그 6.25 전쟁 이후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주로 등장하는 사건이 이제 백백교입니다. 네, 일제강점기 시대에 출현했다가 사라졌다가 제가 알기로는 6.25 이후에 다시 한번 출몰하기 시작했던 백백교의 사건을 주로 소재로 삼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웹툰 작품 내에서 백백교 사건을 조금 모티브로 하고 있는 작품들도 많고, 특히 와이랩이라고 하는 웹툰 제작사가 가지고 있는 웹툰 유니버스 중에 슈퍼스트링이라고 하는 유니버스가 있거든요. 그 슈퍼스트링에 이제 백백교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백백교를 중심으로 전체 세계관을 설정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역사 웹 콘텐츠가 이와 같은 분류가 있고 이와 같은 흐름 등이 있는데, 이런 역사 소재를 기반으로 한 웹 콘텐츠가 속해져 있는 웹소설과 웹툰 시장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는 한번 살짝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설명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웹소설 시장은 사실 한 20년 동안 한 100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1조 3,900억 정도로, 3,500억 정도로 성장했었는데요. 모바일 시대에 가장 적합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빠른 그 컨텐츠 열람에 대한 특성을 가장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 컨텐츠 장르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웹소설이 다양한 장르의 원천 IP로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옆에 아마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 산업화, 우리나라의 그 산업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작품도 웹소설 웹툰으로 만들어져서 드라마로도 히트됐던 작품인데 웹소설이 원작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게임 대상을 받았던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고 하는 게 웹소설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이우혁 작가의 테마록이 애니메이션으로 재개봉되는 이와 같이 뭐 단순히 웹소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화,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등등등의 원천 스토리로 웹소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봤던 드라마의 대다수의 원작이 웹툰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은 웹소설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웹툰의 상당 부분이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노블 코믹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엄청 확장되고 그리고 싱글라이프 멀티포맷이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다매체 전환의 시대, 그러니까 하나의 컨텐츠로 공감하고 그걸 확산하고 다매체로 확장하는 이러한 시대에서 웹소설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원천 IP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보니까 창작자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와 같은 학교도 생기고 전국에 웹툰과 관련한 학교가 한 80개 학교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웹소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는 적지만 웹소설 수업을 하는 대학이 한 52개 학과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웹소설을 쓰고 웹툰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산업의 특징이라고 하게 되면은 대다수가 10대, 20대가 웹소설이 주요 독자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3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메인 고객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독자층이 30대에서 40대, 50대 중장년층이고 그 다음에 시장이 확장되다 보니까 창작자가 수만 명 이상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른 일반 문학 장르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대중적 장르이다 보니까 자신의 경험을 녹여서 만들었던 작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증외상센터를 썼던 한산희가 작가도 이제 원래 의사 출신이고 그래서 웹소설 작가들을 보면 공무원, 변호사, 그 다음에 교수, 그 다음에 연구자, 그 다음에 일반 직장인 등등등 수많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창작자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포인트가 역사 소재에 대한 웹소설 컨텐츠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기반이 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웹툰 시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웹툰 시장도 상당한 폭발적 성장을 했습니다. 2017년에 3,800억 정도를 했었는데 2023년에 2조 1,890억 정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엄청난 성장을 했고 웹소설 시장과는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좀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2010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한 10년 동안 세 가지 산업화, 공정화, 글로벌화가 이루어지면서 웹툰 산업이 성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혼자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작은 수익을 냈던 것들이 이제는 몇 조 원에 되는 산업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부 공정 등이 모두 다 쪼개지면서 그 공정 안에서 컨텐츠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정화가 이루어졌고 맨 마지막은 이제 글로벌화입니다. 웹툰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워낙 그 이미지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바로 해당 컨텐츠를 이해할 수 있는 데는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스크롤 형식의 한국의 웹툰 방식이 한국에서 독창적으로 만들어졌던 서사 방식이고 모바일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그런 형식이다가 보니까 한국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은 전 세계의 웹툰 시장을 현재 장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좋은 역사 소재의 웹툰이 만들어진다고 하게 되면 한국어뿐만 아니라 매우 많은 다국어로 번역돼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 등이 있는데 여기 보여지는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 등은 올해 넷플릭스 3월 30일 기준으로 상위 47개의 한국 드라마 중에서 웹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을 이제 밑줄 그어져 있습니다. 총 18개 작품입니다. 상위 작품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웹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웹툰과 웹소설이 드라마와 다양한 장르의 원천 IP로 쓰이고 있고 그 산업이 상당히 폭증하고 폭발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자들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웹 콘텐츠별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 다시 한번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대체 역사물이 강세인 추세입니다. 최근에 가장 이제 잘 됐던 작품은 블랙기업 조선입니다. 워커홀릭인 그 세종대왕의 아들 문종으로 빙의됐던 현대인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현대 그 산업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 기반의 웹소설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노블 코믹스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용자들이 확장 이렇게 하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웹툰 시장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작품은 저는 이제 호랑 형님을 좋아합니다. 네, 호랑 형님의 시대적 배경으로 보게 되면 발해 중반에도 조선 중기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의 초반에 착고갑사라고 하는 이제 직업을 끄집어내면서 사람들한테 흥미를 유발시켰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조선시대와 지옥고증 등이 상당히 잘 돼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작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 관련한 소재의 웹툰, 소설 등이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기반은 사실은 아주 오래전 시점부터 이런 동양 로맨스라고 하는 작품 등이 다양한 형태로 드라마로 만들어졌던 사례 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던 작품들이 있으실 거고, 최근에는 이제 금원령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그 다양한 OSMU를 통해서 전통 기록 문화 등이 이제 확산하는 것 등의 잘된 케이스는 이제 마지막에 있는 폭군의 셰프입니다. 원래 웹소설 연산군의 셰프로 살아남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 웹툰인데요. 그 타임슬립, 그 다음에 연산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요리경연대회라고 하는 트렌디한 소재 등을 잘 버무렸던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이 거론되고 있는지를 한번 숫자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 관련 소재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리디와 문피아를 중심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리디에서 키워드 분석을 이제 해봤더니 한 작품별로 키워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봤더니 그 대체 역사, 그 다음에 궁정 로맨스, 시대물 등등등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이제 숫자가 한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문피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지점이 있습니다. 리디보다는 훨씬 더 시대에 대한 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가장 인기 있는 전쟁, 중세와 관련된 키워드, 그 다음에 대한민국과 관련된 키워드 등이 많은데, 앞에 리디랑은 좀 틀리게 보시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고조선, 고구려, 고려, 신라 이런 삼국시대에 대한 키워드들도 좀 많이 드러나는 곳이 문피아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랑 키워드 중심으로 과연 어떤 역사적 배경과 인물과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독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디와 문피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리디를 보게 되면은 아주 많은 작품들이 참 재밌습니다. 네, 재밌는데 첫 번째 보시면 무역재벌 조선의 개혁군주가 됐다라고 하는 작품 보면 현대인이 1890년에 조선 왕족으로 환생해서 대한제국을 열강 반열에 올려놓는 대체 역사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제 아주 많이 나오는 게 회기빙의 환생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웹소설의 전형적인 서사 코드가 회기빙의 환생이라고 하는 세 가지 코드인데, 그 회기빙의 환생이라고 하는 세 가지 코드를 저는 사실은 해석하는 게 후회와 결핍과 복원의 서사 이렇게 보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게 되면 난 이거를 다시 어떻게 복원할까? 그리고 나의 결핍을 어떻게 회복할까?에 대한 이야기 등인데, 역사 소재 컨텐츠랑 그 부분에 대한 서사보다 상당히 잘 맞는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이제 노비가 뭐든 잘 만듦이라고 하는 작품은 조선족이 이제 노비로 가서 산업혁명 시대의 발명품을 다 만들어가지고 역사의 개변을 일으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그 역사 소재 웹 컨텐츠 등이 사실은 주로 정통적인 역사에서 나와 있는 왕과 주요 유명한 인물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노비 등등등과 같이 일반적인 서민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 등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디의 주제 키워드를 총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전쟁과 왕권과 왕위 계승, 그 다음에 정치 음모와 난, 그 다음에 영웅서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환생, 회기빙의, 그 다음에 현재 지식과 과학 기술 투입, 그 다음에 판타지와 게임 시스템의 결합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과 관련해서는 아마 자료집에서 한번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임진왜란이 그렇게 자주 나옵니다. 네, 임진왜란이 아주 자주 나오고, 임진왜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처받았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변화할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물 간의 갈등과 상당히 많은 사건을 가지고 있는 배경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과연 어떻게 바꿀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임진왜란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스릴러의 특징도 갖고 있거든요. 역사 콘텐츠는. 그러다 보니까 왕권과 왕위 계승과 관련돼서 단종과 수양대군 이야기가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치 음모와 난도 그런 측면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4번째는 영웅서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웹소설, 웹툰은 요즘의 흐름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전 많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 화산기환, 그 다음에 상남자 등등등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 등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리더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리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역사 속 인물 중에서 현 시대에서는 없지만 우리에게 리더십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인물 등을 끄집어내는 영웅서사 등의 작품 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기빙의 환생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후회, 결핍, 복원의 서사의 반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지식과 과학기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등은 이제 먼치킨 물이라고 하죠.
현재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과 정보를 가지고 나서 과거로 넘어가서 그걸 이제 바꿔나가는 그런 측면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디에서 보여지는 키워드로 보게 되면 세 가지입니다. 그 시원한 복수와 승리, 그 다음에 억울한 역사를 풀어주고 위대한 인물을 다시 보는 이런 특성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대 분류별로 봤을 경우에는 리디에는 어느 시대가 가장 많이 나올까를 봤을 때 리디에서 무료연재 말고 유료연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역사 소재를 갖고 있는 걸 이제 찾아보니까 제가 찾아본 걸로는 한 723편 정도 나오더라고요. 723편 중에서 조선시대가 제일 많습니다.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피아도 마찬가지로 조선시대가 많은데 가장 익숙한 배경이어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가 6% 정도를 찾고 있는데 무신정변, 역사혁명 등에 대한 소재 등을 다루고 있고 영웅전쟁 등을 주요 플롯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 39편, 일제강점기가 28편인데 요즘은 일제강점기 작품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디의 독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까? 왜냐하면 역사 고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과연 딱딱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과연 어떤 재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봤을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그 회색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조선과 개화기 시대에 가장 열광적으로 소비하고 그 이유가 일제를 박살내는 전개에서 가슴이 뻥 뚫렸다, 이런 반응 등을 하는 것과 같이 역사적 한풀이에 대한 판타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문피아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피아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고려조선 등등등을 많이 다루고 있는 리디와 다르게 문피아가 훨씬 역사적 시대적 배경이 훨씬 더 폭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유명한 사건이나 인물 등으로부터 현대로부터 지식을 얻어서 새로운 기회를 받아서 새로운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이제 특징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백제의 멸망은 없다라고 하는 작품 등은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산업혁명 좀 같이 합시다라는 것은 현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과거로 넘어가서 그 시대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피아는 과연 시대별로 어느 작품 등이 많이 들어가 있을까 이렇게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조선시대가 상당히 집중적이긴 하지만 삼국시대에 좀 더 삼국시대에 대한 비율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게 리디와의 좀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제나 신라 자체보다는 삼국통일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내용 등이 상당히 많고 독자들의 반응 중에 하나를 제가 발표했는데 삼국지 말고 고구려 대부분 이제 중국의 삼국지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삼국시대 대역이 흔치 않았는 작품들이 나와서 너무 좋아라는 이런 반응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 작품 등이 있는데 선사시대에 대한 이야기 작품들도 문피아에서 이제 출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그러면 인기 있는 소재는 도대체 뭘까? 마찬가지로 임진왜란을 사랑합니다. 네, 왜 이렇게 임진왜란을 많이 보시는지.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세종시대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종조 시대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삼국시대와 삼국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백제 부흥과 고구려 확장에 대한 이야기 등이 많이 나오고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의 작품 등이 요즘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권 수호와 개혁에 대한 것 등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웹소설이다 보니까 이제 판타지적 상상 소재 등이 상당히 많이 돼 있어서 미래 기술을 투입하는 유형의 작품 등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요약하다고 하면 사람들은 결국 신선함을 갈망하지만 기본계 충실한 대체 역사물을 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비판적 시각은 독자들한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작품별로 재밌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걸 독자들도 알고 있어서 왜곡이나 특정 이념 편향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있고 막 댓글이나 여러 가지 커뮤니티 등등등에 보면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역사 미화나 아니면은 특정 역사에 편향된 거 아니냐라는 것 등을 지적하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창작자와 독자 간의 어떤 역사 고증 측면에서 서로 균형감 있는 시각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노력 등이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실은 역사 소재 웹 컨텐츠 중에서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게 로맨스입니다. 네, 로맨스. 그러면 로맨스에서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리디북스의 로맨스 장르를 한번 살펴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시대물, 궁정 로맨스, 이런 왕족, 귀족 이런 키워드 등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작품들을 보시면 동양풍 왕조를 배경으로 하는 이제 그 성소양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꽃과 총은 이제 일제 강점기 조선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고 후궁에 따른 고려 무신 정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 등은 이런 신분 권력 등의 아주 고전적 서사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의 이야기 등을 담고 있는 로맨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시대 배경으로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
여성향 로맨스 장르에서는 가상 역사물을 상당히 좀 더 많이 배경으로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1295편 정도 담겨져 있거든요. 유료 상품으로 봤을 경우에. 그 중에 한 700편 정도가 가상 시대물이고, 그 다음에 기타 고대 배경을 하고 있는 게 한 0.7%로 가장 미미한 존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있던 그 작품에 비해서, 분야에 비해서 리디의 로맨스 여성 서사에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봤었는데요. 그러면 과연 해당 여성 캐릭터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봤을 경우에는 공주 왕녀와 같은 왕족 여성이 한 110편, 그 다음에 뭐 양반과 귀족 영예 등등등이 한 60편, 그 다음에 뭐 후궁, 기생, 무녀 이런 이제 특이한 그 직업적 설정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들을 갖는 이유 등을 보게 되면은 제약된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작품 내에서 능동적인 여성 캐릭터로서 묘사하고 신분을 넘어서는 사랑의 이야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직업적 설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애서사 중심으로 보게 되면 복수와 음모, 전생 난세에서는 혼돈 속 맺어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요. 신분격차는 마찬가지로 계급사회에 금지된 사랑 등에 대한 이야기 등을 리디 로맨스에서는 현재 많이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뭐 현재로 보게 되면 웹 컨텐츠의 시장이 확장되면서 특히나 이제 30대, 40대와 같은 중장년 노년층이 작가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창작자 풀이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작품 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이 전통 기록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역사 컨텐츠 등이 많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것 등이 필요할까라고 했을 경우에 네 가지로 한번 짚어봤었습니다. 일단은 OSMG 보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역사 소재 컨텐츠가 이제 제작하기 위해서는 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창작할 수 있도록 기반되는 많은 노력 등이 있으면 더 많은 작가들이 그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작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웹소설 컨텐츠는 역사 기반 컨텐츠가 엄청 많은데 비해서 웹툰 컨텐츠는 적습니다. 근데 그거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웹툰 컨텐츠가 주요 서양 로맨스 판타지의 장르를 갖고 있는데 웹툰이 계속 공정화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경에 대한 소스를 가져와서 쓰거든요. 그걸 다 일일이 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장과 궁궐과 이런 것 등을 다 소스로 가져와서 쓴다. 일부는 소스로 와야지만이 연재를 할 수 있어요. 시간상, 제작 시간상. 근데 국내에서 무협 장르가 웹툰에서 성공을 초반에 못했던 이유가 동양풍에 대한 제작 소스가 전혀 없어서 만약에 이걸 무협 웹툰으로 만들게 되면 이걸 다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착장도 마찬가지로. 근데 동양풍 로맨스, 한국의 역사적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것들도 배경 소스에 상당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웹툰 제작이 더 활성화되려고 한다면 물론 제작에 대한 지원 비용도 상당히 좋겠지만 이런 제작 소스에 대한 지원 등이나 풀 등도 많이 만들어주게 되면 창작자들이 좀 더 자유롭게 만들고 컨텐츠의 영역을 확대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보면 다양한 지역 내에서 그 역사 소재를 기반으로 한 창작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역사 웹툰 단편을 했을 때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네. 이와 같이 각 지역에 있는 많은 기관 등이 역사 소재 기반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 등을 활성화시켜 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창작 확대를 위한 역사 교육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창작자들에게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써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하고 이걸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몇 주 전에 국학진흥원의 도움으로 이제 저희 전공의 학생들 한 40여 명을 데리고 그 안동에 갔다 왔거든요. 퇴계기양교육연수를 갔다 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막 재밌게 느끼기는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끝나고 나서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몰랐는데 상당히 재밌다.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 다음에 그날 안내를 해주셨던 교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을 캐릭터로 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작자들에게는 이러한 창작의 계기가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된 역사 교육이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발표인데 너무 길게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